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야매 방송 시네타운 19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네타운 19은 그동안 까먹은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목은 시네타운 19이지만 19금과는 아무 관계없고요. 그냥 야매로 만드는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정 PD님 저 우선 자기소개부터 일단 하죠.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 컬투쇼 맡고 있고 워더풀 라디오 시나리오 목포남구다 시나리오를 썼던 이재희 PD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반가워. 아, 반갑다.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김훈종 PD입니다. 예,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탁한 소리 담당하고 있는 시네타운 담당 PD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탁한 소리. 잠깐만요. 제가요. 이승훈 PD님 저 네. 들어가기 전에 네. 빵빠레 하나 좀 준비됐나요? 아, 오, 뭐가 있어? 준비됐나요? 빵빠레 준비하겠습니다. 예. 엄청난 놈들이 오고 있어. 아. 뭐야 이거?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네. 예, 예, 예. 굉장한 것이 오고 있어. 엄청난 놈들. 아, 정말 이 소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들리세요, 여러분? 오, 뭐야? 정말 복수의 A4 용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사운드. 여러분 저희 메일로 말이죠. 무려 50% 신장률. 무려 세 분께서 야, 와우. 지난주 두 분에 이어서 아. 무려 세 분께서 아. 메일을 주셨어요. 어우. 놀랍죠? 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초반에 얘기했죠. 날로 발전하는. 정말 날로 발전합니다. 아. 50% 신장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 읽어드렸는데 네. 다 못 읽어드려요.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아, 요약까지 해야 돼. 길어요? 네, 우선은 에어트림님께서 아, 에어트림님. 에어트림.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돼? 에어트림 듣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당신한테? 에어트림님 사랑해요. 그 이재익 PD님의 그 눈썹 문신을 아. 밀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던 에어트림님께서 음. 요거는 빼고 세 분입니다. 아, 에어트림님 심지어? 말고 세 분입니다. 예. 물경. 예, 에어트림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어트림입니다. 아. 슬픈 예감대로 제가 파워 이장이 맞아요. 근데 파워 이장이 남자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제가 여자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암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배운 남자 3명이 아니 배운 남자는 아닌데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방송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애인이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죠. 애인이 3명 있다면. 그러니까 어우, 그러니까 좋은데? 아이고 하여튼 뭐 이분이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승훈님 짧게 아, 소개해드릴게요. 뭐라고요? 박승훈님 박승훈님 감사합니다. 네. 박승훈님. 예쁜 와이프와 7개월 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 부산데스. 나한테 뭐라? 와우. 아니 갑자기 일본어가 튀어나오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 막 나왔어요. 이제 뭐. 부산 감사. 뭔가 막 부실되고 있어요 지금. 부산 놀랍다. 뜨거운 친구 거지. 추천으로 이 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추천. 친구도 예, 예. 듣는다는 거 아니야? 야, 친구 에어트림은 아니겠죠. 에어트림님이 그 추천해서. 친구가 에어트림이고 그 친구가 이장이라면. 스마트폰으로는 게임과 동영상만 할 줄 알았던 제가 와. 인터넷으로 팟캐스트 다운 방법 찾아가며 처음으로 들은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처음으로. 야, 낙곰수도 아니고 박성훈님, 컬투도 아닌데. 부산에서 아, 아름다운 도시죠. 물론 이렇게 사연을 남긴 것도 처음이고요. 누군가에게 처음이 된다는 것은 예, 아름다운 예. 일입니다. 첫 경험은 네. 정말 우리 그럼요. 건축학개론이 그래서 아름다운 경험. 바로 얘기 나옵니다. 1회 때 건축학개론에 대한 얘기할 때 말하시던 정서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96학번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터라 더욱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와이프의 임신과 출산 한창 애 키우느라고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나홍진 감독의 황해입니다. 크크크. 조금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도 참 자주 다녔었는데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기에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쭉 좋은 방송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열심히 부산에서 할게요. 아이 아빠가 몇 자 끄적거립니다. 박성훈님 만세. 박승훈님 열심히 할게요. 진짜. 만세입니다 만세. 근데 우리 감사드리고요. 방송처럼 이렇게 그 청취자 이름을 여러 번 말해주는 방송도 없어요. 지금 에어트리님이 굉장히 지금 사실 익명으로 한 걸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실명을 밝히세요. 그리고 파워 이장님. 제가 이따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마저 오케이, 오케이. 제안 드릴게요. 자 다음은 김병준님. 김병준. 아, 김병준님. 김병준님. 자 이재희, 김은종, 이승훈 PD님들 아. 댓글 정말 대단하오.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메일을 보내게 만든 당신들. 와우. 근데 정말 내가 아니면 에어트립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까봐 이렇게 몇 자 적어보. 공영진 시네타운을 다운받아 듣는데 이상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 이건 뭔가 하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당신들의 첫 방송 정말 대박. 아, 예. 최근 몇 달간 크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어. 해가지고
역시나 또 저희 격려해 주시는 김병준님. 김병준님 감사합니다. 김병준님. 네. 아니 근데 드릴 말씀인데 역시 우리가 그 나온 건 실수야. 우리 독립했잖아. 그렇지. 형진이 형 거에 묻어 있어야 돼. 네, 나온 거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요?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첫방 나가자마자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벌써 이재익 PD의 깨방정, 김훈종 PD의 유련 화술, 이승훈 PD의 해박함으로 오랜만에 재미를 찾게 된 나에게 이 방송은 너무나 감사하오. 아우, 당신들과 방송을 항상 듣고 있는 두 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오. 에어트립과 나! 에어트립과 김병준님. 김병준님이 굉장히 혼자 저희가 에어트립이 네. 혼자 듣고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아무튼 당신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이오 화이팅. 와. 저희 오늘 이게 기념할 만한 날인 게 뭐냐면 저희가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많다는 걸 확인한 첫날이에요.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이건 너무해. 지금 에어트립님, 김병준님, 그다음에 부산의 박승훈님, 그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이희정님 여자분인 있어요? 것 같습니다. 예, 어. 마지막 이희정님. 안녕하세요. 매일 시네타운 팟캐스트가 올라오는 날만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한 주 한 주 듣다 보니 어느새 4회나 되었네요. 제가 라디오 사연을 써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어트립님의 메일을 용기를 내며 찾아봅니다. 에어트리님 저 뭐가 보내줘야겠다. 에어트림님 진짜 우리는 그 컬투 그걸로 안 돼. 응. 뭔가 드려야 돼. 정말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물꼬라는 게 정말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에어트림 메일을 듣고 용기 내며 쳐 적어봅니다. 시네타운 19의 매력은 무엇보다 자유로운 발언, 크크, 영화배우, 감독, 작품 등에 대해서 일상 대화하는 듯하지만 방송 같지 않고 친숙해서 좋아요. 특히 이승훈 PD님의 목소리와 발음이 개그맨 최효종 씨 같아 더 친숙하네요. 이 성대의 스크래치가 이렇게 각광받을 줄이야. 특히 영광이네요. 4회 때 이승훈 PD님이 잘 만들어진 원작 영화로 반지의 제왕을 꼽았을 때의 그 격한 공감. 이건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문자 번호를 개설할 수도 없고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참고로 다크나이트 나이트 시리즈를 꼭 다뤄줬으면 싶고요. 당연히. 비즌이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 기회가 되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아니 근데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어떤 김병준, 박승훈, 이희정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그 성원이 너무 감사드려서 방송할 맛이 나네요. 갑자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어차피 좀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이분들이 뭐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신당동에서 무슨 부식집을 한다 이러면 저희한테 광고를 보내주시면 그냥 해드릴게요 광고. 좋네. 뭐 그럼요. 간접 방송에서 그럼요. 자유로운 방송이니까요. 예, 저희는 자영업에 관대합니다. 자영업 및 얼마든지 광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내수경기 진작. 내수경기 진작 중요합니다. 막말로 뭐 저 500명 이상의 어떤 대기업만 아니라면은 종업원 뭐 굳이 대기업이어도 뭐 무슨 부서 얘기해주면 뭐 타이팅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팟캐스트 평가가 또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 한 8분, 9분 가까이 돼가는데 예. 오늘 CP님은 제작비도 안 주면서 잔소리 열라해. 음. 도입부가 너무 기니까 도입부가 영화에 빨리 들어가래. 근데 벌써 9분이야. 우리 편집 안 하잖아. 이 팟캐스트 평가는 끝나기 전에 해드릴게요. 수산님과 코란도님의 평가는 나중에 끝나기 전에 이재익 PD님이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영화가 뭐가 중요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니 지금 부산에서 지금 메일이 왔는데 말이야. 부산에서 박승호님이 이렇게 안 하면 보내주시는데 어때? 감사 인사 한 시간 더 하고 싶네. 일단 그럼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CP님 저희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CP님. 10분이 되기 전에 오늘 영화 프로메테우스 부제 읽어주시죠. 부제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 왜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뭔지 알겠다. 네, 음탕한 인간. 감독 소개랑 줄거리 소개 좀 이재익 PD님이 해주시죠.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사실 뭐 흔히 SF 영화의 이제 뭐 대가라고 알려졌지만 원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 75, 6. 37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거의 뭐 말하자면 광복되기 전에 네, 태어난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태어난 분이에요. 네. 천황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네. 엄청난 분이죠. 지금은 뭐 너무 걸작들이 많은데 흔히 말하는 뭐 블레이드 러너도 있지만 네. 전 사실은 그 저기 뭐냐 그게 뭐야 델마 로이스? 델마 루이스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 SF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물 글래디에이터가 글래디에이터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네. 뭐 델마 루이스 같은 작품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메시지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근데 또 독립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요.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 완벽한 헐리우드 상업 영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영화도 하고 델마 루이스도 하고 뭐 블레이드 러너도 하고 그리고 네. 에일리언 시리즈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렇죠. 에일리언 그렇죠. 오리지널이죠. 원이라는 게. 근데 리들리 스콧 감독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디 앨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마틴 스콘세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우디 앨런 영화네 이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말이 안 돼요. 뭐 델마 루이스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영화에 갔다가
어느 날은 무슨 글라디에이터를 찍었다가 마초 어느 의상들 날은 같은 예, 걸 또 찍었다가. 뭐 무슨 원 파인 데이라고 저기 정말 조지 말랑말랑한. 클루니 나오는 예. 또 로맨틱 코미디 아주 재밌는 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런 걸 찍었다가 뭐 어느 날은 뭐 그 블랙 레인인가요? 흑운가요? 예. 또 막 그 약간 정말 느와르. 예, 느와르의 진짜 정말 짱짱한 느와르. 진수 같은 걸 찍었다가 이게 과연 한 사람의 작품인가 예. 싶을 정도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한 감독은 정말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출에 대한 편견도 없고 또 어. 제가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사람은 각본가가 다른 사람이 다른 각본가가 써온 시나리오도 마다하잖아요. 아, 예를 들면 에일리언 시리즈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리지널이 원도 79년작 에일리언 오리지널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각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오는 거든 기획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든 좋은 영화면 자기가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장편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 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찍는 영화도 다 훌륭하고 졸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데 뭐든 잘하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NBA 선수하면서 NFL 선수하면서 메이저 리그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뭐야 이거 기분 나쁜데? 근데 아마 약간 그 본인의 어떤 그 출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요. 예. 원래 맨 처음에는 그 TV 방송국 세트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 미술 전공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CF를 한 2,000여 편 찍었습니다. 그것도 왜 슈퍼볼 광고에 나가는 어마어마한 CF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하고의 그 접점도 만들고 요즘 약간 그런 편견도 없고 왜 거장들은 보통 이제 거장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 오리지널 시나리오만 가지고 작품을 한다 이런 편견도 없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작품들이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졸라 멋있는 아저씨예요. 졸라 멋있는 할아버지. 개짱. 개짱. 개참 멋있는 할아버지. 떨어주는 할아버지. 아, 70 지금 6세에 지금 76세 이런 작품을- 영화를 찍는다는 건 아 정말 2차 대전 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아니 텔레비전이 텔레비전 서부조선이 방송이 무너지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무시무시한 커리어죠. 그리고 이번에 그 태도를 한번 일화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걸 3D로 찍는데 네. 어떻게 3D로 보셨나요, 다들? 저는 아니, 2D로 봤어요. 저도 안타깝게 제가 되게 후회했던 게 극장에서 되게 후회했던 게 나오면서 3D로 볼 걸. 저도 아이맥 3D로 보려고요. 예, 아이맥스 걸린 거. 후회가 됐는데 이번 3D 작품을 처음 이제 했는데 인터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데이비 핀처 감독한테 이렇게 좀 배웠다. 3D 찍는 까마득한 방법.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굉장히 열려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3D 영화의 교과서다. 너무 이게 최고로 3D 영화 여태까지 중에 제일 아바타를 찍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인정했네. 아이맥스 3D가 걸려 인정했네. 봐야겠다. 예.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격찬을 받은 그 영화는 사실은 혼자 홀로 떨어진 영화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프리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프리퀄인지 리부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부분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간단한 줄거리를 말하자면 네. 그 인류의 기원을 쫓는 그런 역사학자 분이 있고 또 하나 웨일랜드라는 그 거대한 재벌이죠, 삼성 재벌. 같은 재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한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 태양계 비슷한 그런 네. 행성에 우리 인류를 탄생시킨 어떤 종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기대서 말하자면 탐사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목적으로 거기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터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사실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 어떤 우리 그 인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종족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들이 전부 빗나가게 되면서 탐사에 떠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중요한 질문부터 할게요. 이게 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냐면, 이거부터 갈까요? 저희 고정 코너 음. 잤을까 안 잤을까? 잣잣. 그 잣잣이라고 불러주신 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드려요. 잣잣. 잤느냐 안 잤느냐가 정말 명확하게 영화 속에서 질문으로 나와요. 질문처럼 주어져. 그래갖고 그 캡틴이었죠. 아코디언인지를 켜면서 잘래 안 잘래 이랬더니 그 메리디스 비커스가 10분 뒤에 내 방으로 와요. 그러고선 영화가 끝나면서 컷이 딴 컷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두 사람이 잤을까 안 잤을까? 이건 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화야. 나 깜짝 놀랐어. 보다가 이거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프로메테우스 부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화죠. 아니 이승우 PD가 그 영화 보기 전날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난 상태에 네, 이승우 예. PD는 영화를 보기 전날에 와가지고 영화 어땠냐 그러길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시퀀스가 하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캡틴은 아주 최고 건장한 흑인남입니다. 흑형이에요. 흑형이고 누가 봐도 큼직한 흑형이에요. 그리고 이 샤를리즈 테론이 분장했던 그 여자는 이제 말하자면 우주선의 실질적인 이제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여자인데 굉장히 아리따운 8.9등신을 가진 더군다나 오너 딸이죠. 오너 딸. 오너의 딸이죠.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다가가서 캡틴한테 뭐라고 좀 싫은 소리 비슷하게 한마디를 해요. 네. 그랬더니 그 캡틴이 하는 말, 흑형이 15도쯤 이렇게 다리를 쓱 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 당신 섹스에 굶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사실 섹스처럼 하찮은 걸 위해서 이 먼 길을 오진 않았다. 그렇지, 라고 그렇지.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돌아서면서 10분 뒤에 제 방으로 가라고 말하고 그러자 갑자기 흑형은 코디를 어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씬이 끝나고 난데없이 다시 그 에일리언 스킨이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갔다부터 말도 없어. 자,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습니다. 잤죠. 이게 저는 동침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안 잤다고 의심을 할 만한 씬이 없으면 전 무조건 잔 거예요. 자, 김은중 PD님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글쎄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뭐 느낌상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흑인에게 간 여자친구와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니 어디서 그런 깨알같이 공감 가는 속담을 알아왔어? 어디 있어? 네이트판에 가면 있나? 난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 흑인에게 간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담에 따라서 잤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화지만 너무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좀 섭섭하네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약간 감론을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아니네, 뭐 아닌 걸로 봐야 되네, 뭐 사실 없네요. 약간의 그런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해요. 그 이 씬 이후에 어코디언 아름다운 어코디언 흑형 어코디언 연주 씬 뒤에 이 저 비커스가 그 캡틴 흑형한테 굉장히 무심하게 돼요. 그래서 잔 사람치고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갔는데 할 수 실망한 거 있지만, 아닐까요? 그래서 흑인인데 흑인에게도 발기부전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흑인에게 갔는데 돌아오지 흑인에게도 않는. 발기부전이 있죠. 흑인에게 갔는데 돌아오게 되는 이런 그래서 경우가. 그거에 약간 어떤 갸우뚱하게 했지만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반론의 저는 근거로 치면. 그게 3%도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메리디스 비커스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그 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저는 이제 영화적으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흑형이 시원하게 그 외계인들의 우주선에다가 자기 우주선 그 프로메테우스를 갖다 들이받잖아요. 미련이 남으면 그렇게 시원하게 들이받지 못합니다. 와 이승훈 대박. 진짜 이건 야 어떻게 이런 거기서 못 잤으면 그렇게 못해. 시원하게 용감한 형제들처럼 손 들잖아요. 손대! 하면서 손을 딱 들고 당신은 시네이시를 겸임 기자를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통쾌한 해석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유, 이동진 이렇게 할 수 있나? 100%네요. 이건 100%입니다. 네,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영화를? 야, 이거 남자 청취층이라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이게 미련이 남느냐, 이게 미련이 안 남느냐는 사람의 행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샤를리즈 테론이 있는데 못 잤어. 그러면 그대로는 못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게 못 죽어요. 하지만 보통 한 번 정도 자면 미련이 더 남죠. 그런가요? 한 3회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약간씩 그래 뭐 그런 거죠. 네. 저는 그 좀 전에 했던 얘기 마저 하자면 메리디스 비커스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첫 번째, 딴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때 그것도 늦게 일어나기까지 하는데 늦게 일어나서 딴 사람들은 토하고 물 마시고 막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를 쫙쫙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사이보그였다면 사이보그가 아니고 그 얘기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데이빗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잖아요. 네, 근데 로봇을 한순간에 완력으로 제압을 해요. 착! 멱살을 잡고 너 죽여버린다. 그 완력이 그러니까 여자의 완력으로는 보통 안 나온다는 거죠. 요건 미약한 건데 세 번째는 또 이겁니다. 오너의 딸이에요. 그럼 굉장히 귀한 신분이잖아요. 귀한 신분인데 거기 의료기기가 남성밖에 치료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오너의 딸이 같이 갔는데 남성밖에 치료 못하는 기기를 실었을까요 과연? 게다가 오너의 딸이 쓰는 방인데 그 방은 그런 근거로 봤을 때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아니고 뭐냐면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레플리칸트라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father 이렇게 하죠. 파더 할 때도 데디였나? 뭐 하여튼 father 영어를 잘 못해서 하여튼 같은 뜻이죠. 저는 father, 그냥 daddy. 자막으로만 봤어요. 아버지. father, daddy, 뭐 파파 같은 뜻이. 잘 구별 못하는데 하여튼 그게 보면 약간 보통의 아빠를 대한 게 아니라 약간 의미심장하게 너가 내 아빠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던져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던지게 돼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논술 시험만 제대로 봤으면 서울 법대도 갈 수 있었어. 이 정도 근거를 끌어내릴 정도라면 너가 왜저 서울대 법대를 지원 안 했을까? 제가 제2의 국어를 못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완벽하군. 근데 정말 그 영화 전편에 그런 뉘앙스가 계속 흘러요. 네,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익 PD님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이재익 PD님의 그 자고 나서도 뭔가 차가웠다는 태도도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약간 그 비커스도 저 로봇이 사이보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오케이, 흐릅니다. 80% 인정. 예, 예. 네. 저 딱 하나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만약 사이보그를 레플리칸트라면 이해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이보그라면 거기서 수면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예 그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리플리칸트라면 그런 정도 블레이드 러너를 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그런 될 정도의 텐데. 종류. 그러니까 이 양반 어차피 유기체인데 네. 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미묘한 거를 심어놓는 게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조그맣게 근거들을 심어놓는 게 예를 들면 데이빗이 로봇이라는 근거가 데이빗이 로봇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밝혀지기는 하는데 초반에 그런 게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농구공을 한 손으로 대강 던지는데 농구공이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인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음. 일단 자전거를 타면서 농구공도 못 던져. 던지는데 쏙 그죠, 들어간 건 그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근거를 흘려주거든요. 그런 근거들을 이제 그 보고선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블레이드 러너와 에일리언과 계속 중첩돼서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말하자면 리들리 스콧이 리들리 스콧의 굉장히 초기작들이거든요. 네. 당시에 비교적 저예산과 네. 비교적 낮은 기술로 만든 것을 네. 한풀이했다는 느낌이 사실은 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배고픔을 확 갈증을 풀어버린 거죠. 예,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터미네이터 1과 2에서도 뭐 마치 그런 것처럼 터미네이터 1은 저예산 영화였으니까 그렇죠. 맞죠. 2에서는 뭐 끝났죠. 맞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거 영화가 제목이 프로메테우스다 보니까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족, 그러니까 거인족 타이탄족의 그 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원이었는데 불을 신들에게서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죄로 그 잘못으로 산 정상에 묶여가지고 갇힌 채로 그 간을 독수리에게 영원히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았다가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의해서 구출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영화 첫 장면에 보면은 그 프로메테우스가 말하자면 외계인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그게 영화 도입부잖아요. 예. 지구로 짐작되는 어딘가인데 우주선이 외계로 떠나면서 이 사람은 뭔가 독약 비슷한 걸 먹고 지구에 폭포로 뛰어들면서 유전자가 분해돼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리들리 스콧이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 제안한 그런 게 아닌가. 외계인이 인류를 만들었다는 근거를 제안한 게 아닌가. 그런 신화들에 의해서 제가 제안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냐면 신화들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들이 비틀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종족이 곰이랑 호랑이를 인간으로 바꿨다는 건데 그게 보면 중국에서 온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곰이랑 호랑이를 토템으로 쓰는 종족 중에 곰 토템을 택해서 한국 땅에 자리를 잡았고 그 천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동기 민족이고 곰이랑 그렇죠. 호랑이는 그러니까 석기 민족이었는데 이제 청동기가 도입되는 계기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그런 식으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고요. 깔려있는 철학은 그걸 거예요. 그 철학은 물론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건 노골적으로 네. 또 SF적인 색깔만 입히고 가는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의외로 되게 상업적인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영화에서 제일 앞에 내세웠던 건 사실 철학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믿음은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신화에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류의 탄생의 기원에 대한 감독 본인의 믿음 같은 거를 깔아놓고 시작한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게 제목도 프로메테우스고 포스터도 느낌이 참 굉장히 전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짧게 하고 뒤에는 정말 상업적으로 훅 갔죠. 얼마든지 재밌게 볼 수 있게끔 다시 장르로 귀환을 해버려가지고 아마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를 못 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블레이드 러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봤는데 황당해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 그럴 수 있죠. 일단 신화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얘기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에일리언도 모르시면 그럴 수 있죠. 그 다들 에일리언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많이 어떻게 하죠. 생각하세요? 그 완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일리언이라는 그 예. 1, 2, 3, 4까지 나왔죠. 그 장르들은 사실 특히 이제 1, 2를 보면 정말 그 내러티브가 완벽한 정말 거의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정말 모범 답안 같은. 그때는 지금 모범 답안이라고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으나 지금 봐도 전혀 진부하지 않은 그런 이 스토리 자체를 보면 완벽한 구조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스토리가 완벽하기 좀 어려운 영화예요.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장르 영화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벽하게 장르에 기댈 수가 없잖아요. 담고 싶을 게 많기 때문에 감독이. 노인이 이제 그 노인 감독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메테우스 2를 찍기 어렵단 말이죠. 말은 여든 나이에.
그런 어떤 강박이 많이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빈 구멍이 많아서 그래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욕을 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한 게 SF 장르의 미덕이라는 거는 그 영화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What is real? 아니 너무 발음이 발음 때문에 당신의 박식함이 한 방에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에일리언 시리즈는 사실 재밌는 영화기는 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주제를 던지지도 못했고 그냥 잘 만들어진 오락 영화라는 느낌은 들지만 사실은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은 전 별로 그러니까 흥행도 많이 했고 재밌는 영화지만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신과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뭐 니체 뭐 짜라투스트라든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지 이런 고전들까지 녹여내면서 철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재미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준으로 볼 땐 더 높은 영화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르 영화의 수준으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철학이라든지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텍스트죠. 할 말이 너무 많은 영화예요 사실. 10시간 아는 만큼 할 말이 많. 이승훈 당신은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재미는 없겠죠. 재미는 없죠. 난 한 3시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하는 얘기만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아까 저 이재 PD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뭐 살라리 감독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이런 얘기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저는 이 영화가 에일리언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감독이 말하자면은 프리퀄 뭐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살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가 이제 프리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예,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는 프리퀄 아니다. 독립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제 심중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SF의 사실은 초기에 2작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SF의 거장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에일리언이나 에일리언 1이나 블레이드 러너나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잘 봤는데 특히나 에일리언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매트릭스보다 못해요. 작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장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지금 걸작이 된 건데 사실은 전형적인 장르 영화예요. 근데 이거를 이 프로메테우스를 만들므로 인해서 에일리언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는 있는데 에일리언은 없는 거를 이 프로메테우스가 끼워준 거예요. 맞아. 끼워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에일리언 1을 장르 영화에서 매트릭스 수준의 오마주를. SF 최고의 영화로 만들기 위해 이 프리퀄을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철저하게 자신의 에일리언에 복무하고 있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완벽한 주석 같은 느낌. 그렇죠. 거대한 주석 같은 느낌. 이 영화가 있음으로써 에일리언 1은 장르 영화에서 매트릭스처럼 한 단계 SF 영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통 SF 영화로. 이게 그러네. 있음으로써. 그래서 저는 본인이 약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의 작품에 대한 매력적인 주석을. 자기가 매력적인 주석을 닮으면서 자기 작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에일리언 1보다는 못했다. 장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완성도나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사실 있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지위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게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봉했을 때 아주 개참패를 했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완성도도 떨어졌어요. 영화도 별 볼일 없었는데 보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디렉터스 에디션을 새로 냈는데 재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걸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추앙받기 시작한 영화라 되게 영화사적으로 볼 때 독특한 지점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95년도 막 이럴 때는 대학생들이 블레이드 러너를 VHS로 떠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보고 상영회했죠, 상영회. 예, 상영회를 하고 그랬던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매력적인 영화예요. 빈 곳이 많아서 매력적인 영화였어요. 상상의 여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여지가 많은 영화인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두 편에 나눠서 했어야 될 얘기를 노장이 약간 짧았어요. 한 편에 담으려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곧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짧으면 몇 달, 길면 한 1-2년 안에 디렉터스 컷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디렉터스 컷이 나오면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게다가 블레이드 러너 2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예. 블레이드 러너 2를 그러니까 만들면 또 이 프로메테우스가 채워질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플리컨트잖아요. 비커스가. 그러니까 비커스랑 웨일랜드랑 블레이드 러너하고 이게 이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있을 거야.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맞아. 예. 같은 배우를 쓴다면 이 감독은 변태인 거죠. 그렇죠. 같은 배우를 쓴다면 블레이드 러너 2에 야 근데 대단하다. 블레이드 러너 2 제작 야 늙지도 않나. 좋은 거 먹나 보네. 아니 프로메테우스 2도 만들 수도 있죠. 안 만들까? 대단하죠.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거의 8순위인데. 우리 좀 운동 좀 합시다. 아 일단 이메일 보내서 뭐 드시는지부터. 자라를 먹나? 뭘 먹지? 아 형제 감독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형제 감독이잖아요. 네, 토니 스콧 감독이 동생이죠. 네, 탑건 만드신. 근데 예. 여전히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지금 토니 스콧도 사이즈는 대박이죠. 예. 정말 사이즈는 대박. 사이즈와 어떤 그 현란한 그 어떤 그 카메라 워크, 예, 카메라 워크, 편집. 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대단한 거는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른 거는 협업과 따로따로 할 때가 나뉘어 있어요. 보통 형제들이 같이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같이 하거든요. 코엔 형제라든지 워쇼스키 아니면 워쇼스키 형제.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남매 예 아니에요. 아 예. 남매가 맞긴 맞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요. 남매 미처 맞아요. 업데이트를 네, 못했네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배두나 씨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남매라고. 예, 예. 아. 아니 기사에도 나왔어요. 결혼도 근데 그게 하셨잖아요. 설이 많았어요. 예, 예, 예. 근데 배두나 씨가 확인해 주시더라고 워쇼스키 남매. 다 자매 아닌 게 어디예요? 자매일 수도 있어요. 곧 자매일 수도 이런. 있어요. 예.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도 형제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작을 같이 꾸준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대부분 같이만 하든지 아니면 한 명만 하든지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영화를 한 것도 대박들이 많이 났대요. 아, 그럼요. 게다가 지금 37년생이신 분, 44년생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두 분이 최근에 지금 굿 와이프라는 미국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같이 하시는데 이재피님이 되게 좋아하실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검사장인,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 검사장인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접대를 받아서 뇌물로 성접대를 받습니다.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면서 부인이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하우스와이프였는데 그 취직을 하게 돼요, 변호사로. 그러면서 말하자면 검사장이니까 유명 인사잖아요. 그 인터뷰에 접대하면서 남편을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남편도 잘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굿 와이프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들어간 로펌이 이 여자가 변호사로 일한 로펌에 남자가 대학교 때 약간 사귈 뻔했던 남자인 거죠. 그 남자와의 미묘한 관계 뭐 자느냐 아니.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코드로 가득 차 있어. 얘랑 대박인데? 찼으니까. 다음 주 그거 합시다. 굿 와이프. 아니 그런 훌륭한 영화가 있었어요? 아니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니, 이건 아. 대박인데요? 그래서 이거 제작을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딱 영화 예. 드라마가 끝나면 리들리 스콧, 토니 스콧도 여전히 협업을 하면서 따로따로도 하신다는 점이 있구나. 대단한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식의 그 컬리우드에는 커플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자매든 네. 뭐 형제든 많은데 부부도 있잖아요. 아, 제임스 있죠. 카메론 감독. 예, 있죠. 근데 그 와이프 되신 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감독이 보통 감독이 아니에요. 아이고 잘 나가는 감독이죠. 옛날 그 스트레인지 데이스라고 네. 끝내주는 SF 영화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 허트러커라고. 네. 나 그 영화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허트로컨 진짜 대단한 영화죠. 걸작이에요, 그걸 정말. 어떻게 여자가? 아니 근데 진짜 허트로커는 그 긴장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정말, 만들 수 정말 있을까요? 깜놀했어요, 정말 깜놀. 깜놀이죠. 근데 저 옛날에 그 폭풍 속으로라고 폭풍 속으로도 그렇고 그 스트레인지 영화도 데이즈.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은행 강도 얘기. 그 흥행 부분을 빼고 나면 뭐 삐까삐까한 전혀 느낌이에요. 떨어지지 제임스 않아요. 카메론 감독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아니, 뭐 사실 제임스 카메론 와이프보다 감독이 나아요. 너무 네. 윗줄이라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볼 엑스 때. 와이프입니다. 뭐 어쨌든. 예, 뭐 이제 와서 불편한 아니 얘기.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그 허트로커의 긴장감은 아, 야 그거는 대단하죠. 하여튼 뭐 헐리우드에는 이렇게 커플로 움직이는 감독들이 감독들이 많이 많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그 프로메테우스 보면 여러 군데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 중에 그 한 명이 잠들어 있다가 동면을 했다가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서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와요. 근데 데이빗이 통역을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니까 데이빗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걸까요? 사실 그 이제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유일한 예. 소울 엔지니어죠. 생존자죠. 예. 유일한 생존자인데 그 부분이 에일리언 1에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에일리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이스 자키라고 자키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자키. 그 에일리언 1을 보면 세트가 거의 흡사해요. 네. 그 흡사한 그 우주선 조종실 같은 세트에 그 스페이스 자키가 앉는 의자가 있고 그 왕자처럼 딱 있어요. 정확히 비슷한 부분인데 그 스페이스 자키가 말하자면은 그 우주선의 파일럿이면서 이 감독이 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내보이고 있는 그 진화론의 말하자면 미싱 링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인데 데이빗이 이 자기가 모시는 웨일랜드를 죽이기 위해서
감독 웨일랜드 네.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네. 잘못 말을 전달해 줬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일부러 잘못 전달했을 일부러 가능성이 있죠.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다가와가지고 듣는 척하다가 처음부터 인간 따위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싹 쓸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첫 번째 가설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 데이빗까지 작살내거든요. 네. 목을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데이빗은 특히 잔인하게 작살내요. 그러니까 목을 뽑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가설은 조금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네.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이 영화 보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드릴 말씀이랑 관련돼 있는데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의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드는 사람의 두려움은 우리 SF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피조물이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엔지니어를 해칠 것 같다. 그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에일리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컨셉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맞아, 프랭켄슈타인 같은 네.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프랭켄슈타인과 빅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면 엔지니어가 이제 우리를 만들었어요. 프로메테우스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점점 엔지니어들을 따라잡게 된 거죠. 따라잡다 보니까 마침내 안방까지 딱 들어왔어. 들어올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 전에 해쳐야겠다. 그래서 에일리언을 만든 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그 가능성이 있죠. 저는 사실 영화에는 전혀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 타임머신 개념으로 이 타임랩 시간에 이 건너뛰는 게 있다면 네.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이 엔지니어들이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페이스 자키가 소속돼 있는 그 종족 엔지니어라고 부르면 되는 엔지니어라고 것 같습니다. 부르죠. 그 엔지니어들이 에일리언을 만들어서 인류를 몰살하려고 했던 거를 말하자면 타임머신 같은 개념이 있다면 미리 알게 된 거죠. 먼 훗날에 이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니까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에일리언을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결될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동시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들이 또 생겨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다시 약간 비껴가자면 이 영화 같은 경우 바이럴 마케팅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바이럴 마케팅은 뭐냐면 옛날에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랑 관련 없이 마치 이게 진짜 프로젝트인 것처럼 하다가 영화로 개봉해 보니까 그죠. 대박이 나는 이런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있잖아요. 예. 강연. 2032년에 웨일랜드 피터 웨일랜드가 테드에서 강연을 하는 장면 뭐 이런 게 유튜브에 띄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빗이 말하자면 CF예요. CF. 스스로를 상품으로서 소개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에 뜬다든지 해서 바이럴 마케팅에 되게 신경을 쓰는데 그 지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 웨일랜드가 니체가 했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갑자기 되게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류의 신이지 만물의 신은 아니다. 이게 되게 이 영화를 꿰뚫는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신이 있다고 치면 우리를 만든 신이 있다고 치면 그 신이 우리 외에 다른 건 안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정확히 결합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신이 과연 만물을 다 만들었을까? 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만든 신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의적인 개념으로 또 저기 영화에 적용을 하는데 그 데이빗의 입에서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하자면 그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만든 개념과 우리 인류가 데이빗 같은 로봇을 만든 개념이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초반에 죽었던 그 과학자 남자와 데이빗이 당구를 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으로 들으면 모욕적인 이야기를 데이빗이 들으면서 웃는 그쵸. 얼굴로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라면 좋은 기분 아니겠죠 하면서.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될 것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도 그런 이제 로봇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인간을 해칠 수 없다고 프로그램돼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2탄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나오죠. 1탄에는 근데 아니고. 지금 보면 데이빗은 인간을 해야 하는 반대로 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엔지니어를 해야 할 것 같은 그 위험처럼 해야 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나와요. 네. 말하자면 그 성분이 검증이 안 된 것을 아주 대담하게 그냥 그 칵테일에 타버리죠. 매겨버리죠. 술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작살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걸 보면 아까 지금 이승훈 PD가 지적했던 크리에이터가 네. 자기의 크리에이션을 갖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영화가 복합적이고 참 재밌는 아니 그러니까 텍스트예요. 이게 재밌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가 너무 진지해져. 이게 졸라 진지해.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노래 뭐 들을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면 쉬고 갈게요. 들을 거 없나요? 글쎄. 누가 그녀와 잤을까 이런 노래 없나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로고를 부탁했다가 까인 노래 그거 듣기도 하죠 뭐. 그래요. 어떤 거요? 스타벅스의 중심에서 500세 잔을 외치다. 아, 깔았어요. 괜찮네요. 안 만들어준 예, 예. 거예요. 봅시다. 네. 저 혹시 네. 만약에 시간이 더 되신다면 그 노래 들으시고요. 한 곡 더 저 추천드립니다. 네. 꼴깍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예, 논현동 그녀라는 노래 한번 연달아서 한번 제가 좋아할 노래 들어보시죠. 같은데요? 예, 예. 왠지? 알겠습니다. 꼴깍의 논현동 그녀와 바비빌의 스타벅스의 중심에서 저도 하나 추천할게요. 역삼동 그녀라는 노래.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스타벅스의 중심에서 500세 전을 외치다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타벅스에는 생맥주가 없었어. 막세야, 술 섞어 마시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소맥만 마시자. 그녀는 앞팀하면서 쌍꺼풀 살짝 집었고 서비스로 보조개를 꼭 집어버렸어. 네, 안 듣고 왔습니다. 안 듣고 왔어요. 우리가 뭘 듣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노년동 그녀 좋아요. 꼴깍 이름 좋습니다. 아, 각자 들으세요. 네, 각자 찾아 들으시고요. 저희는 노래를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하여튼 너무 얘기가 진지해져서 잠깐 웃고 가려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또 진지한 얘기 해야죠 뭐. 진짜 얘기보다 이 아까 리들리 스캇 감독의 이 제작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이 아저씨가 CG를 그렇게 싫어해요 사실은. 네. 진짜 만들어 놓고 찍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아일랜드에서 찍은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세트도 다 세트로 만들어 놓고 찍은 거예요. CG가 네. 별로 없어요. 그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정말 거대한 그 엘리언의 그 우주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 한 중반 이후까지는 거주지인 줄 알았던 네. 그게 사실은 우주선이잖아요. 네. 거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찍은 거예요. 그게 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근데 그 동굴 같은 그 질감이 굉장히 CG로 그- 만들어낼 수 없는. 예. CG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정말 뭔가 동굴을 탐사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그 후기를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그 베이스가 됐던 그 촬영 기지는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고 영국에 있는 그 007 아일랜드예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그 영국에 있는 007 시리즈를 찍었던 네. 스튜디오 얼마나 크겠어요. 007 시리즈를 어. 찍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5배 크기로 더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거 붙여서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 몇 살 먹은 할아버지가 정말. 욕심이 많네.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연세도 있고 그거 CG로 처리해도 요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오지로까지 가서 찍어야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의 감독의 답변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감독이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린 영화 감독이 되면 안 되겠네. 자연 벌레도 싫어하고 추위도 싫어하고 지진 날까 겁내고 이러면 우리 텐트에서 자는 것도 힘들고. 안 그 되겠네. 찍은 촬영지 바로 옆에 화라산이 있대요. 음. 언제 마구마구 굳이 모르는 상황에서 대박인 거죠. 아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서 그런데 그 초반에 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시퀀스에 나오는 그 대자연들은 그냥 경외감이 일어나요. 야, 멋지더라, 사람이 진짜. 예 정말 저도 그런 장면들 수없이 많이 봤는데 예. 이 장면만큼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게 만드는 장면은 최근 그렇죠. 5년 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비주얼로는 뭐 극강인 것 같아요. 비주얼은 이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 진짜 같아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찍지? 아무리 나레이션도 막 그- 없고 대사도 어. 안 입히고 아무것도 없이 한 몇 분 동안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네. 정말 그것도 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 풍경만 네. 보여주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보시려면 극장에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비커스 역을 연기했던 샤를리스 테론이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굉장히 비중이 낮은 역인데 샤를리스 테론은 주연급이거든요. 예. 누가 물었어요. 아니 이 영화에 주연도 아니고 이 조연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만 없었나? 근데 샤를리스 테론이 뭐라고 답했냐면 영어로 그대로 옮기진 않고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저 그런 똥 같은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영화의 엑스트라가 나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Films like shit이었겠죠. 네. 그저 그런 똥 같은 영화의 주연을 하느니 이런 영화의 엑스트라가 낫다라고 표현을 했대는. 그거하고 관련된 최근에 저 또 들은 얘기가 배트맨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보면 베인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배우, 되게 주연급 배우인데 영화 내내 얼굴을 가린 채로 나와요. 그때 누가 물어본 거야. 그렇게 얼굴을 가린 채로 나와도 괜찮겠냐? 감독이 크리스토프 놀란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과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고작 얼굴을 가린다는 사실로 놓칠 것 같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저그 그러니까. 샤를리스 테론 그 찍은 그 말 보고 참 웃었어요. 저는 보고. 대단해요. 하여튼 이 영화 진짜 비주얼은 이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주얼을 추구하시는 분은 꼭 봐야 돼요. 그게 아무리 CG가 발달을 해도 이 실사를 만들어놓고 찍는 거랑은 분명히 그럼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분명히 여러 가지. 전혀 다릅니다. 샤를리스 테론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주인공 여자. 예, 네. 과학자 여자. 예예예예예예. 그 여자가 이제 밀레니엄에 그 원래 원작 밀레니엄 스웨덴판. 스웨덴판에서 스타가 이락 스타가 돼가지고 네. 말하자면 픽업이 된 여잔데 야 정말 그 붕대만 감고서 뛰어다니는데 네. 자꾸 그 왜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던 시고니 유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저희 때는 그 시고니 유버가 그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던지 에일리언 그 그때는 원투에서 역시 아줌마도 섹시해 보여요. 아, 그런가요? 15세, 16세 때는 그럼요. 모든 여자가 거의 섹시해 보입니다. 아 정말 옛날 그 시고니 유버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시고니 유버가 그 백양 메리아스 빤스 같은 거 입고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죠. 저희들은 근데 이 에일리언 시리즈가 가진 또 엄청난 펀치 하나는
가장 멋진 여전사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후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린다 여전사 해밀턴. 같은 린다 해밀턴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 시고니 이버가 훨씬 더 못 이겨요. 예, 여전사는 시거니 이버 못 이깁니다. 예. 모릅니다. 예. 진짜. 근데 이번에 그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던 그 여자 스웨덴 여자인가. 스웨덴 예. 이름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눈이 뭐 있어요. 예. 네. 근데 복근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운동 엄청 많이 한 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1, 2년 해가지고 그런 몸 못 만듭니다 여자가. 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애 꺼내고 애라고 말해야 되나? 그건 저 초인이야, 초인. 애 그죠? 꺼내고 그때 뛰어. 그 시퀀스가 정말 충격적인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그 시퀀스가 지나가는 거지. 그냥 보통 영화에서 그 시퀀스가 나왔으면 정말 그럼요. 기절 촉풍할 아. 만한 시퀀스인 거예요. 숨을 못 쉬어, 숨을. 야, 마지막에 그 찢어진 배를 스테이플로 팍팍 박는 그 기계에서 정말 오. What the fuck? 그러고선 열고 나와서 도망가는 그것까지. 어우. 와우. 정말 굉장히 그러고서 계속 뛰어다녀요. 그 후에도. 초인이야, 초인. 그 네. 샤를리즈 테론도 좀 굉장히 주연인데 사실은 조연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꺼이 조연을 했지만 네. 가이 피어스도 사실은 그렇죠, 완벽한 가이 피어스. 주연급인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기꺼이 그 노역을 하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얼굴에다 덕지덕지 붙이고서 짧은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거기까지 오게 된 동력이 그 가이 피어스의 어떤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노역, 네, 노역이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우주선이 뜬 거거든요. 아까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바이럴 마케팅을 했던 2032년 테드 동영상 있잖아요. 예, 그 테드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젊은 시절 가이 피어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장. 네, 회장이- 웨일랜드 아, 회장이 젊은 시절에 젊었을 때 야심만만하고 이런 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인간을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신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쫙 해요. 자신만만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노역이 되게 살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 영화 보시기 전이든 영화 보는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웨일랜드 회장이 정말 이 웨일랜드 회장의 노역이 이 영화를 말하자면 부족한 2%를 채워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 영화에 그 인간적인 면이 별로 없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의 노역 같은 부분이 그럼요. 예. 들어감으로써 거의 없던 지금도 뭐 인간적인 부분이 많진 않은데 인간적인 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인간적이란 말은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 또는 부족함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그 그룹의 회장인데도 한 살라도 더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1초라도 더 살아보겠다. 1초라도 더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엄청난 돈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 모두가 다 죽어도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 나만 아니면 돼 정신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돈의 맛을 다뤘잖아요. 이제 감독이 뭐 돈의 맛은 곧 섹스의 맛이다. 또 이잭 PD가 섹스는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돈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돈의 맛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의 맛에도 왜 그 노 회장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찾게 되는 것은 불멸. 자기도 어쨌든 죽게 되니까 결국은 그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론에 가서 진시황도 왜 자기가 네. 불로장생 약을 찾으러 네. 돌아다니다가 네.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좀 코믹한 지점이 뭐냐면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여기저기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녀요. 여기 제주도도 오고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 오죠. 근데 결국은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이렇게 받아서 먹은 게 수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죽게 돼요. 전국 순시를 하던 중에 수은을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빨리 죽게 됩니다. 모르는 게 없는 인간이야.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소복? 그래서 처음 들어봤네. 그래서 좀 진짜 재밌는 들어봤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진시황이 행사 중에 죽으니까 이게 독재자잖아요. 말하자면 독재자가 죽으면 나라에 혼란이 생겨요. 죽음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걸로 가장을 하고 마저 행렬을 쭉 하는데 그 행렬이 죽었으니까 시체가 썩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소 시체니 뭐니를 근처에 두고 다녀요. 그럼 같이 썩는 냄새가 소 시체 때문에 썩는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병준님, 이승훈 PD의 해박함으로 오랜만에 재미를 찾게 된 나에게 이 방송은 너무나 감사하오. 아 이거 다시 한번 읽게 되네요. 야. 이승훈 PD의 해박함으로. 김병준님 감사합니다. 김병준님. 대박이에요, 제발.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고. 불로장생 때문에 사실 모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추진 동력이죠 말하자면 엔진이지 엔진. 그렇죠. 그 가이 피어스의 어떤 말하자면 노욕이. 근데 그 얼굴 분장을 굉장히 진짜 혐오스럽게 했어요. 맞아요. 정말 지금 욕망 그 덩어리 욕망 같은. 덩어리 같은 느낌. 빡치게 아 정말. 보면 딱 빡이 쳐요. 이렇게 빡치는데 진짜 빡치는 거죠. Shit. 기억에 남는 대사들 뭐 있으셨다면 저는 그 어코디언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김은정 PD님은? 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나 대사는 아까 언급이 됐는데요. 당구장 씬이에요. 사실 그 당구장 씬이야말로 저는 이 영화가 맞아요. 주제 의식을 확실만한 신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꼬고 있는데 거기서만큼 팬 서비스로 주제 의식을 쉽게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이죠. 지난번 우리가 돈을 맛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대사로 전달한다고 해서 많은 점수 깎였다고 그러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되게 불친절한 영화인데 지금 김은정 PD가 말한 그 씬, 당구장 씬에서만큼은 친절하게 메시지를 네. 정확하게 얘기해 예. 그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이게 신인지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말하자면은 그 대사가 있죠. 왜 만들었어요? 저희를 왜 만들었어요? 물어보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대답은 이 영화에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폐륜적인 이야기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이라는 존재의 기본적인 본성 안에는 자기 부모가 빨리 죽기를 거기 바라는 데이빗의 그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어. 데이빗의 예. 대사예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지 그게 말하면 않나요? 아까 라고. 이승훈 PD가 얘기했던 그 엔지니어가 네.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공포심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장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로노스가 제우스에 의해서 죽고 그렇죠. 오이디푸스가 아들을 아버지를 해치고 이런 식의 장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온 뭐 얘기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상적인 대사였더니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영어로 choose to believe라는 대사가 나와요. 자꾸 오늘 영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데 다 괜찮은데 영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서울대법대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끼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감독의 신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미끼를 선택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탄생되었음을 미끼로 선택했다. 그래서 choose to believe. 이거가 가장 명대, 그러니까 what is real과 같은 그런 명대사가 choose to believe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인간들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사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워낙 메시지가 강하고 우리가 그 어떤 영화에 대한 메타포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렇지 액션 영화로 봐도 정말 끝내주는 액션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죽이죠. 진짜 죽이죠.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혼자서 애 수술을 낳고. 하는 장면도 대박인 액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외계인 소굴에서 튀어나올 때 그 긴장감 같은 경우는 야 역시 죽지 않았다는 살아있네 진짜. 긴장감이 끝내줘요 정말. 그리고 왜 저 데이빗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고 있다고. 기껏 에일리언 가두고 탈출했더니 지금 가고 있다고. 뭐가 오고 있나 했더니 갑자기 엔지니어가 와요. 대박이죠. 그런 연출 죽입니다. 네. 자, 우리 뭐 급소 얘기하죠. 급소. 미덕과 악덕. 이 영화의 급소 뭘까요? 너무 어렵다 저는. 너무 너무 어렵다. 미덕은 미덕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그 스케일과 볼거리만 있는 영화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먹물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네. 김은영 PD님 급소. 저는 급소는 이 영화는 저기 에일리언이나 블레이드 러너나 뭐 2000년 스탠리 큐브릭의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이런 기존의 영화들을 꼭 보시고 봐라. 아니면 보신 분들만 봐라. 뭐 평소에 관심 없고 안 보신 분들은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저는 미덕이라고 하면 노장의 화려한 기함과 영화 인생의 집대성 그리고 신화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렇게 꼭 보고 싶습니다. 집대성 좋네요. 집대성. 집대성이란 말이 저는 딱 와닿아요. 이 영화에. 자기 영화를 그렇게 자기 영화 세계를 한 귀에 깨뚫을 수 있는 그런 집대성. 그런 거고요. 악덕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과 그러니까 한 편에 영화 한 편에 담을 수 있는 얘기는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그게 집대성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헐리우드식 엔딩 마지막에 가서 왜 받아 도대체.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차라리 뭐 가서 죽이든지 뭐 잡아 죽이든지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가서 받으면서 손을 들어 손대. 저는 용감의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 용감한 녀석들 이거. 그래갖고 그게 좀 불편했던 점이 아니었나 진짜 싶습니다. 웃겨. 손대라는 부분은. 손이 닿고 싶죠 사실. 손이 갈 거 멈추고 싶은데 손이 가게 돼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감한 녀석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웃기지 않았을까. 혹시 그 토니 스콧이 제안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형 여기서는 이 장면 여기 받아야 돼. 손 떼야 돼. 하면서 형 여기서 받고 마지막에 손 떼야 되는 거야. 내가 탑건 찍어봐서 아는데 항공물은 이래야 돼. 형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봤어? 막 이러면서 받아줘야 돼 여기서. 이랬을 수도 있죠. 토니 스콧이. 별점 몇 개 줄까요? 전 3개요. 3개. 왜요? 아까 김문정 PD가 정확한 지적을 했어. 이거 에일리언이나 그 블레이드 러너,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렵고 좀 불편한 영화예요. 별점 그러면 이재PD님은 보던가 말던가 네, 3개.
김은영 PD님. 예, 전 2개입니다. 웬만하면 보지 말 거. 아. 그거 보신 분들만 보세요. 예. 그렇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5개예요. 저를 오직 저만의 별점. 다들 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만은 다 5개씩 주고 있는데. 저는 원래 3개 주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좋은 영화가 그래서 4개 주긴 했어요. 오케이 4개. 처음에는 원래 그냥 당연히 3개 줘. 왜냐면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이거 때려주기도 이해 못하는 거고 좋은 사람들은 좋으니까 보던가 말던가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가 없어. 좀 올릴 거 그랬나? 아니 그게 좋은 영화의 장점이 뭐냐면 얘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알면 알수록 얘기할 거리 많아요. 거기는 사실은. 너무 좋은 영화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4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 뭐 할지 참 궁금한데 그 전에 저 피드백 좀 주세요. 그 그 DJ PD님이 그거 주신 거 아이튠즈에 올려주신 거 읽어주시죠. 네. 자 팟캐스트 평가입니다. 네. 피드백인데 수사님. 수사님. 네, 제가 노량진에서 근무하시나? 노량진에 아, 근무하시는 그럴 수 수도 있고. 있겠네요. 네. 아니면 부산에서 또 오타가 났거나 그 친구분. 아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아니 아니 친구. 친구가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박승우님 친구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수산. 아, 박승우님 친구분이 수산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서. 아니 부산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자갈치 시장에서 수사님 자 피드백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원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부산이네. 아. 시원하다가 나오면 부산이야. 이거. 살아있네. 시원 소주 한잔 살아있네. 합시다. 아, 그다음 코란도님. 코란도 좋네요. 이런저런 영화 팟캐스트 들어봤지만 최고네요. 힘내시고 계속 만들어주세요. 재미없다는 사회가 저는 제일 재미있네요.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은님의 영화 음악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정영음. 저희 세대네요. 예. 팟캐스트에서 전체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와우. 영화 음악 진행자 중에 정은임 아나운서처럼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 같네요. 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교통사고 사망하지 말았어요. 지금도. 예. 보통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얘기하면 엄숙해져야 그 되는데. 고인에 대해서는 되게 높여주잖아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이제 기자님. 한마디 할게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많이 있을 겁니다. 정은임 아나운서 물론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이분만큼 영화 사랑하셨던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I choose to believe. 네,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재미없다는 4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4회 끝날 때 우리가 오늘 재미없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근데 그게 왜 재밌어졌냐면 내가 편집했어. 여태까지 편집 한 번도 안 했거든. 역시 편집을 열라 했어. 역시 영화는 편집의 미학이야. 우리는 편집 원래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귀찮다고. 근데 4회를 듣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우리에게 원칙 따위는 없어요. 네. 원칙 따위는 개나 주라 그래요. 그래서 편집해서 재밌게 있을 수 있고요. 2번째 지적은 이것이 바로 편집의 네. 힘입니다. 저희에 올려주신 댓글인데 총 6줄 댓글 중에 5줄이 정은임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한테 올려준 게 아니야. 코란도 이분은 코란도 이분은 자기 추억을 이야기했네요. 제가 그날 정음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네, 했었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확 와닿았나 보네요. 마음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공지한다는 원칙. 이메일 공지해 주세요. 일단 다음 주 영화 얘기하고 뭐 있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영화 뭐 하죠?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아까 지브리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의 고정 코너를 어떻게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지브리만큼은. 정말 지브리만큼은 이웃집 토토로와 잤나 안 잤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센과 치히로가 잤느냐 안 센과 잤느냐. 치히로가 잤나 안 잤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라퓨타에서 둘이 했느냐는 이거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시타와 파즈가 잤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막된 놈들도 미야자키 하야에 대한 모욕이죠. 추억은 방울방울해서 잤나 안 잤나 얘기를 할 수는 어렵다. 없죠. 네. 네. 아무리 동침 추정의 원칙인 저도 말하기 아니면 그러면은요 최근에 후궁 보셨나요? 후궁 안 봤어요. 후궁 볼까? 보셨나요? 후궁 보고 갈까요? 후궁을 통해서 네. 본 우리나라 어떤 그 사극 배드신 멜로 배드신의 어떤 역사 좋네요. 많잖아요. 뽕 어우동 많잖아요. 좋네요. 근데 다만 거기는 이제 자짜시 의미가 없어요. 다 잤어요 거기는. 아니 거기서는 나도 자고 너도 자고. 아니죠. 거기서 자짜시 빛을 발하죠. 얘네 의외로 졸라 앉았다 이거 있잖아. 진짜. 그래. 그 괜찮겠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앉았을까? 하자마 중에는 네. 앉은 애들이 빛을 발하거든. 그래, 그거 좋다. 모두가 눈이 한쪽밖에 없으면 두 쪽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후궁 갑시다 후궁. 다음 주에는 후궁하겠습니다. 이메일 공지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골뱅이 나이트하면 19. 시네타운 19 숫자로 19입니다. 알파벳 숫자로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CINETOWN 숫자로 19 네. 골뱅이 gmail.com. 시네타운 19 gmail.com. 이 다음 방송을 주에 듣고 있는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는 아닙니다. 오늘 밝혀졌어요. 아니 근데 예 맞아 해주세요. 아니지만
당신들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듣고 있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다는 분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시네타운 19을 통해서 뭔가 광고를 하고 싶다 보내주세요. 해드립니다. 네,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요. 라디오 광고처럼 20초짜리 40초짜리 만들어서 좀 저희 틀어드려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헤어진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 누구를 욕하고 싶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반응도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세요. 저 목소리로 욕하면 깜짝 놀라요. 아. 자다가 휘발유 냄새 맡는 기분이에요. 아, 그럼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빵빠레 한 3번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빵빠레 3번 올릴 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 지나면 당신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군요. 네, 저희가 오늘 건방을 너무 떨어서 불쾌하다 그러면서 맞아요. 에어트립님이 떠나시고 한 분밖에 안 남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어려웠어. 좀 어려웠어. 오늘 웃음기가 아. 너무 적었어요. 웃음기 많았어요 사실. 아 그래요? 어려웠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임계시가 높아지는 게 문제인데 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리고 공약을 하나 하자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청취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시 네. 게스트 한번 갑시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트립님한테 아까 뭐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선물 방청권 이미 드렸잖아요. 아 그런가? 연락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원하시는 날짜 네. 알려주시면 언제든 모시겠습니다. 에어트립님 선물 드릴게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 책도 보내줘야 책?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네. 주소 같은 게 없으니까. 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책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사인도 대박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충무로에서 지금 아유 돈 쌓아놓고 저희 3명 다 사인할 거예요. 직진 책 찢어버리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사인을 화이트로 지우실 수. 와우. 아 일부러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사인해서 드려야겠다. 아 그래야겠네요. 보기 싫으면 지우게. 예, 지우개로. 하여튼 월급쟁이의 애환이 담긴 야매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방송,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6회죠? 저희가 6회인가요? 6회까지 육회. 무사히 육회, 마쳤습니다. 육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궁으로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에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뵐게요. 안녕. 안전운행하십시오. 공원으로 들었어. 공원으로 들었어.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힘든 일에는 많은 위험과 위험이 따르고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일합니다. 항상 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뭔가 저를 죽이는 더러운 물질처럼 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목에 가시는 날에도 감염이 두려워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매우 슬프지만 제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도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왠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낍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도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곧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남편과 저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 남편 가족이 제 아이를 완전히 양육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그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불합리해서 아이가 저에게 전화도 걸지 못하게 하고 저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들이 불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아이가 병이 나지 않도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은 항상 내 아이가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비난하며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 결혼은 내 선택이고 영원히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물건은 내 것입니다. 빌리면 어떻게 해야 하고 사용한 후 돌려줘야 하고 가난한 척해서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형 결혼식에서 제가 한 말인데 매형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